시작해요. Okay, welcome to Pyeongchang. Good morning. 네, 평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안셀모 리입니다. YPC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유스 피스 챌린지를 이번에 열었는데요. 저희가 곧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심사위원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권순훈 교수님, 권구순 교수님, 송진호 교수님, 코이카에 계셨었습니다. 이한이, KCOC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고은 한국공공외교학회에서 오셨습니다. 이 심사위원 5분 중에 제가 심사위원장을 맡았고요. YPC의 파트너 기관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25개의 파트너 기관이 있습니다. 8개가 외국 기관 그리고 나머지 8개가 한국 기관입니다. 예, 그러면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개의 결승 진출 팀이 이번 파이널 인터뷰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국 팀 그리고 또 해외 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이 방에 계신 팀은 6개 팀입니다. 이번 인터뷰의 목표는 이 경쟁의 최고 승자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평창 유스 피스 프라이즈를 받게 되시는데요. 5분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게 되십니다. 이 인터뷰를 3개 라운드 오전에 그리고 2개 라운드 오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SAB는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도모하는가에 대한 세션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인쇄 매체 예술, 그 다음에 3번째는 대중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이어서 SAA, 그 다음에 시청각 예술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형태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형태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SAA에는 4개 팀 그리고 또 오디오 비주얼 팀에는 2팀이 있습니다. 네, 평가 기준 그리고 또 투표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파이널 패널에 참가하게 되는 세 그룹. 첫 번째 그룹은 71명 이상의 유스 참가자였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그 일반 투표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작품을 제출한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을 주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25개의 파트너 기관 그리고 또 이 심사위원 5명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파이널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상위 10개 팀을 가려내게 됩니다. 투표를 할 때 평가 기준은 이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또 2번째는 이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을 잘 하는가. 물론 그 글쓰기나 또 그런 그림 그리기 능력과는 별개로 어떻게 구두로 얼마나 이해를 잘 한 것을 자국의 언어로 잘 설명을 하는가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이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적인 그런 자세로 임하는가. 내일 아침 한국 시간 기준 7시까지 투표를 마치셔야 합니다. 파트너 기관 중에는 시차 때문에 이번 파이널 인터뷰를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화본을 전달을 해드릴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에서 이제 탑 10을 우리가 선출하게 되는데요. 파이널 인터뷰 결과 50% 반영이 되고 또 투표 50% first round 투표가 50% 반영이 됩니다. 세 개의 파트로 나뉘는데요. 뉴스 참가자, 파트너 기관, 그리고 심사위원. 이분들의 투표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비중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카테고리별로 이제 5개 카테고리가 있는데 최상위 점수를 받은 팀이 이제 탑 6 위너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심사위원단에서 추가로 한 팀을 더 선정을 할 것입니다. 카테고리 5개의 균형을 맞추면서요. 그리고 심사위원단에서는 이 6명의 이 우승팀 간의 상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의 종류는 좀 이따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상식 때 이 10개의 그 최종 수상팀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2월입니다. 2월 9일 화요일 낮 12시에 발표가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11일까지 작품 제출 기한이었고 5명의 심사위원이 만나서 작품을 평가를 하면서 71개 중에 25개를 가려냈습니다. 그리고 또 투표가 1월 24일까지 집계가 되었고요. 일반인 투표 그리고 파트너 기관 투표의 결과 25개의 작품 중에 14개가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14개 팀 중에 10개 팀을 우리가 가려낼 것이고 또 화요일에 최종 수상팀을 발표하게 됩니다. 어제 파이널리스트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선 이 인터뷰 순서는 소개가 있고 그리고 작품에 대해 최대 3분까지 발표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메시지가 뭔지, 왜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작품이 뭐 매체, 그 인쇄 매체든 시청각이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3분 내에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이 일반적인 질문을 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2분 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패널 그 심사위원께서 좀 더 집중적인 질문을 해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3분 이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발표 3분 그리고 대답은 최대 5분까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에세이든 대중선언이든 이런 예술 형태이든 다 10분의 인터뷰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과 장학금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1, 2위 같은 경우는 이 통일부 장관님 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 원화로 200만 원, 네, 미국 달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00만 달러가 아니라 200만 원의 장학금이 주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강원도지사 그리고 또 코이카 사장님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평창 유스 SDG 리더십 프라이즈가 될 것이고요. 150만 원의 장학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창 유스 SDG 파트너십 상 같은 경우는 평창 시장님과 또 강원일보 평창 평화포럼의 공동 주최 측이시기도 하시죠. 이곳으로부터 1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창 유스 SDG 액션 프라이즈로는 평창 기념재단이 주는 상이 되겠고 별도의 장학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학금을 통해서 수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비전과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선정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마지막 최종 인터뷰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공모에 대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는 데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 라운드는 SAB에 대한 것입니다. SAB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은 이 한반도에서 국제 평화를 통해서 이 비핵화와 평화를 증진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다뤘고요. 이 최종 결승 진출자가 3명입니다. 다 다른 국가로부터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3팀이 있고요. 필리핀에서 참여하는 팀이 있고 필리핀 참가자분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Hello. 안녕하세요. 저는 셀시입니다. 네, 필리핀 결승 진출자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결승 진출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션입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2분, 태영배. Hi everybody,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What time is it Canada now? 캐나다는 지금 몇 시인가요? Oh, it's 5 p.m. here. 네, 오후 5시입니다. Matthew Sean. 그 다음에 매튜 션, 캐나다 결승 진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So we have one from 네, 그래서 Philippines, 이렇게 one 필리핀에서 different, right? 한 명, Malaysia 필리핀은 different, 1시간 차이죠? 말레이시아에서 한 팀, 말레이시아는 2시간, 캐나다는 13시간 차이인데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패널리스트 권구순 선생님께서 권구순 교수님 먼저 질문 부탁드립니다. sorry. Yeah. sorry. 죄송합니다. Okay, so now 네, dear 그러면은 three panelists, 이제 are you ready to make a presentation? 이 패널리스트 세 분 결승 진출자분 먼저 발표 준비됐습니까? 필리핀, 말레이시아, 캐나다 이 순서대로 각 3분씩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권구순 교수님께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시죠. So Madeleine Albright, former U.S. Secretary of State, once said, 네, and I quote,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교는 우방국보다는 적국에 적용을 한다.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외교 정책을 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반도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외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역동적이고 장기간의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단계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 구축 프로세스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신뢰 구축을 북한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험이라는 인식을 서서히 제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설득을 해야 합니다. 미국과 다른 국가가 이 북한과의 공존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설득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평화 협정을 북한과 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핵무기를 제거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헌신적인 그런 준비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자주의가 한반도의 위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5.1 플러스 IAEA가 북한의 기존의 핵무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 사찰, 그리고 또 조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라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는 달성 가능합니다.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해서 다자주의 채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한반도의 상황을 폭력으로 해소하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그 어느 국가도 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인 방법이 가장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Chelsea. 네, 첼시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You made the 축하드립니다. presentation 예, 3분 내로 발표를 마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셜샨 루 3분 발표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 엄수해 주십시오. 네, 그럼 발표 시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에세이는 이 한반도의 문제와 솔루션을 요약해봤습니다. 이 한국의 내부 정치가 어떻게 평화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국가 정책이 정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떠한 행정부가 북한과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국익 그리고 한국민들의 이익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의 분쟁을 넘어나서 현상을 좀 단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피스 프로세스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여러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국가가 다시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여러 가지 또 협상의 도구들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안보와 피스를 동시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 UN 피스 프로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 한국의 철학이 있습니다. 인류의 안녕을 증진을 시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문샤인 폴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도전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여러 가지 전통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인도주의적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것이죠.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 데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무장해제에 대해서도 이 남북한이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이 과도기적인 프로세스를 짤 수가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함께 이 남북한과 협력을 해서 평화를 증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장기 정책은 남북한 양쪽 모두 선의를 기반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다음 캐나다 후보로 가겠습니다. 예, 팀 이름은 아태 지역 유스 카운슬입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역사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외교적으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북한의 핵 야욕과 관련해서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는 문제를 심각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체 이데올로기와 또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북한이 계속 끈질기게 핵무기 개발을 추구해 왔다라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저희가 이를 기반으로 3가지 이슈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재를 지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평화 노선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번, 2번 솔루션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저는 평화적인 해결 방법이야말로 한반도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협상이 지금까지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왜 과거에 실패했는가 그런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왜 상호 불신이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페이퍼를 통해서 다자주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그런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 그리고 또 다자기구 UN이 반드시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의 핵 무기 개발 야욕은 미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은 근거리에 있고 또 지정학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이런 한반도의 핵 위기가 고조되었는데 몇 가지 원칙을 그 필요 조건으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해야 합니다. 불신이 지금 두터운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페이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뢰를 구축을 해야지만 성공적으로 비핵화를 할 수 있고 외교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핵화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인 혜택도 제공을 해야 하고 또 외부 위협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핵 국가로 부상한 이유는 바로 이 외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이 지역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이슈를 모든 관점에서 다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의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라프라시먼트 정책을 취해야 합니다. 네, 아태 유스 카운슬 팀 감사합니다. 세 팀의 발표를 모두 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공통 질문을 권구순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Hello. Okay. 안녕하십니까? Warmest greeting from Pyeongchang. 평창에서 인사 보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심사위원회 한 명으로 자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셨을 것 같은데 저 또한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첼시 필리핀의 첼시 조이 세레소님, 다자주의 접근, 외교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러면 각각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입장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대북 정책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같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노동당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방어 능력을 더 키우겠다라고 또 북한에서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이런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에세이가 지금 시점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이 에세이가 좀 전에 쓰여진 거라서 혹시 개정을 한다면, 내용을 수정을 한다면 현 상황을 어떻게 반영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답변은 첼시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세이를 썼었는데요. 이 내용이 여전히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의 이제 신임 대통령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다자주의는 여전히 이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문제는 남북 문제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문제입니다. 물론 제 에세이에서 한 포인트를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추가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 문제를 핵 문제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에세이를 쓰면서 그 부분을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인권 문제와 핵 문제는 동일하게 다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에세이 내용은 여전히 현 시점에 해당이 되고요. 제가 내용을 수정을 한다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똑같은 질문을 실신 루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지역주의를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 남북한 관계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트럼프 이후 이제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저는 이 미국이 어떤 중요한 입장을 지금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만들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앞으로 뭐 할 것인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 나올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 관련해서는 오히려 보다 전통적인 방식 그리고 아이디어, 이슈들을 활용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민들 사이에서 평화 증진을 위해서는 그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두 분이 지금 팀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답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차기 대통령이 되었고 또 인권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아니면 한국에 아니면 일본에 새로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런 인권 문제를 강조해 왔었습니다. 저희 에세이에 작성을 했던 그런 근본적인 원칙들, 반드시 고수해야 하는 원칙들, 이런 것이 필요 조건이 돼서 비핵화가 돼야 한다라는 조건들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페이퍼 내용은 여전히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은 드려놓고요. 그런데 좀 더 심층적으로 인권과 비핵화를 같이 다루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간의 제약 때문에 인권 이야기를 많이 못했는데요. 저희 신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비핵화의 원칙, 또 인권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라는 원칙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그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 좀 더 개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진호님. Okay,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So I have each question to each of 예, you. 이제 개별 참가자들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첼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세이 내용을 보면 아세안 국가들 또 아세안 개발 도상국의 그 외교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통합에 아세안 개도국의 그런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세안이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북한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루실 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는 이름을 노수선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죠. 한국의 속담 또 한국식 표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극기 본데 이런 사자성어를 잘 알고 계신데요. 또 홍익인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그리고 또 원천불여근민,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더 좋다.
또 햇볕 정책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국제 협력, 또 한국과 북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호 호혜적인 이니셔티브를 지역 차원에서 또 국제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한국의 개념들, 표현들 이런 걸 어디서 습득을 하셨는지 교육 배경에 대해서 아니면 직업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남북 협력과 국제 협력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 돼야 할까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교량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태 유스 카운슬의 매튜와 태영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표를 하시면서 북한의 비핵화 접근법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제재를 가하는 것, 아니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가하는 것, 아니면 비핵화 과정을 협상하는 것.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고 그중에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또 실행 가능한 접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한 필요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첼시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세안 국가의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뭔가 달성이 돼야 됩니다. 미국과 남북이 평화 대화를 일단 시작을 하면, 그러면 아세안 지역의 국가, 아니 뭐 필리핀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 역할을 평화 구축에서 미미하게나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도, 필리핀도 북한의 핵무기 사정 거리 안에 들어오긴 합니다. 그만큼 필리핀의 입장도 취약합니다. 미사일 시험을 하면서 필리핀의 루존에서 340km 떨어진 데 그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루존이 제가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아세안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그런 전제 조건들이 다 충족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그런 사전의 전제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그리고 또 북한이 미얀마와 베트남의 전례로부터 교훈을 배울 수 있다면, 그리고 또 경제 고립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북한이 깨달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루시 션. 네, 그러면은 제가 이런 정보를 어떻게 습득했는지, 저는 사실 중국계입니다. 그래서 유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저희 교육 배경이었던 것 같고, 또 제가 중국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자 배웠었고요. 그리고 또 중국 역사, 그리고 또 동북아시아 역사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동북아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겨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러면은 북한이 이 세계 질서에 보다 부합되게 행동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되는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수동적이고 보다 완만한 아이디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국제 협력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만약에 국제사회의 규정에 순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분명 제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물론 제재가 100%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뭔가 조치는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 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이 대북 교역을 중단을 한다라던가 이런 것, 그리고 또 남한과 한국과 나이스하게 대화를 안 한다. 그러면 또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많은 방법들 중에 많은 방법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공격적인 입장을 취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아시아 퍼시픽 팀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페이퍼에서 세 가지 접근을 사람들이 고려하고 있다. 첫 번째가 제재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효과적일까? 수십 년째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데 사실 따져보면 원래 의도했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제재를 피해가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불법 시장에 의존한다라든지 그리고 이런 보고를 이 지역에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의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쳤고 또 어려운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재의 수위가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유엔 안보리 때문에 더 높아졌습니다. 수십 년째 제재가 가해져 있는데 현재 이 방법을 계속 고수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선제 공격을 가하는 것은 평화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무기고 핵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데 선제 공격을 가한다라면 북한이 근본적으로 핵을 갖추려고 했던 것은 미국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명분을 제공해 준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안, 협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한반도를 비핵화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협상이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필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같은 이해 당사국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제재 전에 아니면 혜택을 주기 전에 완전히 핵무기를 포기하라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신의 벽이 너무나 두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진행을 해야 할 것이고요. 또 경제적인 혜택을 당근으로 주는 것 외에도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외부의 위협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축소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어떤 것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저희가 디테일은 모르지만 이러한 전제 조건들을 미국 쪽에서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해야 하고요. 또 어떤 가설적인 조건을 수행을 하던 간에 이를 양측에서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90년대 기본 합의서 내용을 봤을 때 과연 협상을 했던 조건들이 예, 답을 짧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튜, 혹시 첨언을 할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태영님 말고 매튜님께서 혹시 첨언할 내용 있으신가요? We're all good. I think Tay 예, basically explained really 태영님께서 clearly what our 명확하게 stance is on the 잘 issue, 설명을 and, 해주신 것 answered your 같습니다. question. 저희 입장에 대해서 잘 답을 Okay,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everybody. 네, 모두 감사합니다. So this is the end of first round. Let's 네, 첫 번째 congratulate 라운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SAB 카테고리의 참가자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컨테스트라기보다는 학습 기회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또 컨선이 있는지를 들어보면서 이 해당 문제들을 또 이제 안보 문제,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이외에 이제 해외 참가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한반도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글로벌 문제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발표 그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세이처럼 막 무거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전히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평화와 한반도의 핵 문제 그리고 또 SDG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분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리랑카 산두니 화면에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한국 김성호님, 또 한국의 어몽유스 팀 맞나요? 팀명이 죄송합니다. 팀명은 코파이고요. 네, 제가 퍼블릭 스테이트먼트 팀과 헷갈렸습니다. 코파 팀원 최동민, 박진한, 박수향님 이렇게 세 팀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전 SAB와 마찬가지로 3분 발표 시간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공통질문 여기에 대해서 2분 내로 답변해 주시고 또 개별 질문 여기에 대해서 3분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러면 산두니님 발표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두니라고 하고요. 스리랑카에서 왔습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과학자들, 의사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 같은 경우 특히나 이 청년 세대가 전 세계적으로 인구층이 두텁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SDG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는 것을 위해서 저는 저의 이 드로잉을 제출을 했습니다. 제 포스터에 보면은 일단 이 고대 그리스에서 신화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가지 같은 경우는 평화와 화해를 의미를 합니다. 이 올리브 가지를 이용을 해서 50년대에는 헬터라는 님께서 이걸 이용을 해서 또 평화의 상징으로 이용을 했었고요. 저는 그러한 디자인에 영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힌두와 무슬림에서도 이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또 차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조합을 해서 이 SDG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얀마 같은 경우 우리의 미래의 회복 가능성, 특히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회복 가능성, 회복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 49년도부터 이 평화의 상징으로 이 상징이 이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드로잉에 제가 이용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보다 공고히 하고 싶다라는 염원을 닫았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 앞으로 이 평화에 더욱 관심을 받아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시대별로 서로 다른 평화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평화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 현재 상징들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인 안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보호와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협력할 때 이 SDG 달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SDG 달성은 미래 세대를 위한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또 이 음식이라던가 숫자원 이런 모든 요소들이 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산두니. 네, 산두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발표자는 지금 평창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다음 진출자를 연단으로 초대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일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족,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접하게 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생활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의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북한학을 부전공으로 대학에서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에 대해서 소논문을 썼었는데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 배우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자폭탄이 터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일상은 없어졌습니다. 폭탄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핵무기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점진적인 접근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비핵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북한 간의 상호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요?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또 문화 행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전쟁의 진실에 대해서 서로 배워나가고 또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과 또 핵무기는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일상은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핵무기는 우리의 소중한 일상생활을 한꺼번에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상호 신뢰가 남북한 간에 구축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저의 그림의 테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스크린상에서 작품을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제 작품은 저희 PPF 웹사이트 오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 작품, 에세이, 오디오 비주얼 작품 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코파 팀의 프레젠테이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결승전까지 진출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팀이 내보내고 싶었던 메시지는 일단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이 이슈와도 관련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포스트도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비핵화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는 하드 파워보다도 소프트 파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슈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슈를 지지를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반영을 해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포스터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보면은 아이콘이 있고 또 인터넷이 있는데요. 인터넷이 소프트 파워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 가지 색깔을 이용을 했는데 국제적인 연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이뤄가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또 중요한 키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전 세계적인 참여를 이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를 누름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핵무장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책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키를 누림으로써 우리가 서로 단결하고 더 평화를 증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염원을 저희가 담아서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환기를 하고자 이런 포스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파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통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역시 이제 심사위원 중 한 분이신데요. 네, 한희 선생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Can I? Okay.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네, 세 팀 모두 발표 감사합니다. 이 포스터를 보면서 정말 창의적이구나. 그리고 또 이 글로벌 시민의식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마다 이제 평화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평화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셨는지, 그리고 평화라는 개념이 준비 전과 후에 바뀌셨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코파 팀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사실 전에는 제가 이걸 준비하기 전에 이런 포스터나 비주얼 아트를 준비하기 전에 평화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뭐 어떤 핵무기가 없고 전쟁이 없고 다소 좀 추상적인 개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터를 준비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연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 소프트 파워가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또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모두 평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발휘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지를 보낼 때 평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포스터를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the second 성우 Kim, please. 네, 김성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Okay. Through this challenge, I learned that 네, 이번 챌린지에 임하면서 평화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평화의 정의는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일상의 유지입니다.
평화는 우리의 생활과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평화가 있으면 그 토대를 기반으로 인권도 함양할 수 있고요. 또 평화가 구축돼 있으면 우리 일상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우리 삶에서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평화가 우리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평화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만족시키려고 하고 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 챌린지에 동참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을 가장 강조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이 핵 무기 제거, 비핵화와 연결 지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평화의 정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참가자분. 네, 아시다시피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SDG에도 있습니다. 16번째 목표인데요. 이 평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전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SDG의 어떤 여러 가지 목표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SDG의 여러 가지 목표가 개별 목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포스터를 준비하는 과정에 사실 목표들이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포용적인 사회를 의미하고 또 지속 가능한 개발, 그리고 모두가 필요한 것들에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 그리고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이런 것들이 다 평화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개별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고은 선생님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개별 진출자, 결승 진출자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산도니 님께, 스리랑카 산도니 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컬러도 다양하고 심벌이 많습니다. 심벌이 사실 좀 많아서 메시지가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게 10대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이 10대들에게 어떤 평화 증진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한다라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김선호 진출자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이 점진적인 비핵화가 필요하고 이것은 상호 신뢰에 기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북한 간의 문화교류가 여기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또 현재 정치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봤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그리고 또 코파 팀에게 드리는 질문은, 작품을 보면은 강조하는 부분이 이 비핵화로 가는 키는 국제적인 협력 없이는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왜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국제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요? 네,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 문맥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산도니 님.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색깔을 이용을 한 이유는 이 SDG 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DG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어떤 SDG 관련해서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 색깔로 표현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층의 시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색깔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고 상징을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우님.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문화 교류를 제안을 했었는데요. 국가 간의 그 거리를 좁히고 또 이상 가족 상봉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한 간의 회담이 있었을 때 또 이런 문화 교류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고 또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서독, 동독, 이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양국가 간에 이런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하는 게 도움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친숙도를 높이고 또 두 나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문화 교류 행사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의 두 번째 파트에 답을 드리자면 혹시나 이게 과연 가능한가? 현재 정치적인 상황에 비춰봤을 때 사실 남북 간에 그만큼 친밀도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가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천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비대면 문화 교류 행사를 제안을 한 이유는요. 여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대면으로 하면 좀 더 간편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면 행사보다는 좀 덜 복잡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런 물리적인 대면 행사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관계가 조금이나마 회복이 된다면 그리고 또 비대면 문화 교류 행사를 진행을 한다라면 북한 측에서도 이를 수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행사를 치르게 되면 여기에 어떤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결 조건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비대면 문화 교류 행사가 이런 친숙도를 높이는 데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팀이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력, 국제 협력이 소프트 파워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또 특히 어떤 물리적인 제약을 별로 받지 않고 개인들의 의지가 있으면은 발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 협력에 있어서 소프트 파워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 협력은 또한 이 서로 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As you know, 아시다시피 이 유스피스 챌린지는 4개의 다른 미디움을 이용합니다. 하나가 에세이고요. 그러니까는 글 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 퍼블릭 스테이트먼트, 이거는 스피킹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린티드 아트는 이 비언어적인 매체인 것이죠. 그래서 비언어적인 포스터 제작을 한 참가자들이 이번에는 언어로서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오디오 비주얼 작품에 대한 논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글쓰기라던가 또 발표, 언어적인 발표뿐만 아니라 이런 예술적인 매체를 통해서도 유스피스 챌린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이 참가자들의 이 작품들 못 보셨으면은 저희 웹사이트 가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피킹입니다. 이제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진행을 하고 있고요. 3분 혹은 5분씩 각각의 참가자가 자신들의 스피킹에 대해서 설명하기 바랍니다. 스쿨 미나도 미나도 투르메니스탄에서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팀, 어몽 유스 팀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환영합니다. 그러면은 스쿠님, 지금 투르메니스탄은 몇 시인가요? 아침 이르죠? 네, 7시입니다. 7시나 됐는데 아침은 드셨나요? 네, 아침 먹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체적으로도 준비가 되셨겠네요. 네, 준비됐습니다. 그러면은 3분 동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쿠르 진출자님의 발표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이성윤 교수님 감사합니다. 피스 빌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슈쿨겔디입니다. 감사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인데요. 주최 측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횃불을 들고 평창 평화 포럼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하게 평화 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청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여러 홍보대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스로서 평화를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여러 이슈와 챌린지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UNFPA에 따르면 18억 명의 청년이 지금 지구상에 거주하고 있고 그중에 90%가 개도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도국에서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앙아시아에 제가 살고 있는데 청년층이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청년층은 굉장히 많은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권을 보장을 하고 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화적인 그런 상황을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슈와 챌린지가 있습니다. 인종차별,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 빈곤 퇴치, 인권 존중,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SDG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활용을 해서 평화 구축 활동의 그 핵으로 삼을 것입니다. 제가 10개의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습니다. 유스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유스 비전 문화 행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런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각자 문화를 소개하고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SDG 페어 아니면 SDG 올림픽을 17일 동안 치르는 것입니다. 디지털 영역 SNS에서 SDG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최고의 기여자를 수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SDG와 관련해서 엘사 프로그램을 코이카에서 진행을 할 때 제가 많이 배웠는데요. 이 액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젊은 층이 온라인으로 평화 관련된 그런 뭐 평화의 날이나 뭐 Youth Day 이런 것들을 축하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평창 평화 포럼 홍보 대사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창의 평화 정신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액션 플랜을 수립해서 이에 맞춰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러면 제가 과연 수상자가 된다라면 그 장학금을 받아서 또 평창 평화 포럼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 수상과 무관하게 제가 자발적으로 평창 평화 포럼의 홍보 대사가 돼서 저의 공동체 또 중앙아시아 동유럽 쪽에서 이 평화의 정신을 확산을 할 것입니다. 평화 지금 여기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쿠루님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인데도 정말 열정적인 발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팀을 모시겠습니다. 네, 어몽뉴스라는 3인조이지만 두 분은 현장에 나와 계시고 한 분은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소영, 유재영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스크린에는 김재현님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3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어몽유스라는 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퍼블릭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평화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 차별, 분쟁 같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헬스라던가 교육, 사회 이슈 면에서도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또 한편으로 계속해서 어떤 사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질병으로 인해서 차별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에 의해서 2차적인 차별 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팬데믹으로 통해서 유스도 분명히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SDG 모두 우리 유스가 어떤 비판적인 사고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장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이 두절이 되는 경우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유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유스가 다른 세대와 다르게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유스는 일단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사실 이 젊은 대학생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자신들의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사회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유스는 이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매우 친숙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기부 활동을 하게끔 독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높아지다 보니 아동학대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인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능동적으로 사고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This is a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질문, 개별 질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진호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While school, you had 10 suggestions to PPF. PPF에 10가지 제안을 슈쿠르트 겔디님이 해주셨고 Among Youth Team, 유스가 비판적 사고 그리고 또 변화 가능을 하는 주체라고 하셨습니다. 두 팀 모두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세 가지 구체적인 액션을 강조해 주실 수 있나요? 특히나 이번 YPC에서 유스가 국제적으로 로컬하게 실행할 수 있는 액션을 말씀해 주십시오. 슈크루님, 네, 질문 감사합니다. 예, 10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사실 YPC의 그 태스크에 좀 여러 각도에서 접근을 하고 싶었습니다. 창의적이게 되기 위해서는 올림픽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SDG를 각국의 청년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실천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실제 생활과 연결된 액티비티를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올림픽이라는 장에서 수행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솔루션이 이 10가지 안 중에 뭐가 될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포용적이고 또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좀 실효성이 높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형태로도 가능한 게 무엇이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10가지 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두세 가지 구체적인 액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SDG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DG란 UN이 2015년에 제안한 임무입니다. 이 17가지 미션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모든 유스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수돗물을 잠그고 또 샤워를 할 때 물을 아껴 쓰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SDG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액션, 로컬하게, 글로벌하게 취할 수 있는 액션은 SDG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인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YPC와 PPF가 굉장히 고마운 플랫폼입니다. 저희 국가 투르크메니스탄이 국제적인 행사에서 잘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PPF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유스센터에서 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젊은 층과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은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SDG와 관련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그럴 때는 액션 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승인이 된 액션 플랜이어야 하고 이것이 많은 국민들의 그런 정신적인 상황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과 연관성이 높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Among Youth 팀 답변 부탁드립니다. I'll answer to the question.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단계 평화 증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가 먼저 이 SDG와 평화에 대한 정보를 대중들에게 알려주는데 앞장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뉴스가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뉴스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집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 동안에 뉴스가 많은 정보를
평화와 SDG에 대해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평화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또 저도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평화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전달의 단계로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불평등의 이슈도 중요한데요. 특히나 SDG 목표 중에서 목표 17번이 불평등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한국의 교육에서 불평등 문제가 두드러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직접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떤 경우에는 온라인 인프라가 부족해서 온라인 수업 참여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입법 활동이나 정부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필요한 어떤 인프라를 더 갖춰주고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일단 이슈에 대해서 뉴스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개별 질문 부탁드립니다. Hello. Okay. 네, 개별 질문 드리도록. 네, 그러면 이제 개별 질문 수쿠님께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컨셉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UN Action Decade 2030년까지 SDG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UN 플러스 75주년 그 이후, 그 다음에 코로나19 임팩트. 이 세 가지 컨셉이 평화 증진과 어떤 상호적인 관계를 갖는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10가지 액티비티를 나열을 해 주셨습니다. 기존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그러면 이 10가지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높게 둬야 하는 액티비티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예, 잠시만요. 질문을 먼저 다 여쭤보신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팀에게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어몽뉴스 팀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평화에 대한 정의를 모든 종류의 분쟁이 없는 상황이라고 정의를 내리셨고 코로나19를 어떤 새로운 형태의 전쟁으로 바라보셨는데요. 그러면은 코로나19를 어떤 면에서 특히 뉴스의 시각에서 어떤 면에서 전쟁이라고 보게 되셨는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이 뉴스가 어떤 정보를 혹은 또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뉴스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여러분 팀이 고등학교 시절 이후부터 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멘토링을 제공을 해왔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상 못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네, 수쿠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세 가지 컨셉을 제가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줬습니다. UN Decade of Action, 그리고 포스트 UN 플러스 75, 그 다음에 코로나19 임팩트. SDG를 2030년까지 실천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훌륭한 툴과 메커니즘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평화를 성취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제가 과제를 할 때 그리고 또 제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할 때, 전교생을 대상으로 발표를 할 때 항상 SDG를 언급을 합니다. SDG와 인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개념을 심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0가지 아이디어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또 우선순위를 매길 것인가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세계 시민들이 이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UN이 그 75주년을 기념을 하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더 좋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조사를 했었습니다. UN이 이제 25년 뒤에는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없었던 시절에 이미 저는 UN 외교 관련 학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UN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것인가라고 질문이 나왔을 때 문화와 디지털 영역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스테레오타입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외부로 나가서 많은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10가지 액티비티를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거의 다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입니다. 포스트 UN 플러스 75 그리고 코로나19가 매우 관련성이 높은 내용이고 이게 온라인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 사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게 좀 더 우선시 될 것인가. 제가 아까 그 UN RCCA 이 Preventative Diplomacy 얘기를 했는데요. 시간 제약이 있는데 30초 만에 답을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SDG 관련 아니면 평화 관련 액티비티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계속 실천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액션을 멈추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홍보대사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계속 이 액션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Among Us 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코로나19는 새로운 형태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코로나19가 그냥 SDG 목표 중 단 하나, 즉 공중보건과 웰빙 이것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2차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SDG 골 17개 목표 중에서 1개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마스크도 사용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환경에 안 좋은 영향도 주게 되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도 안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또 디지털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온라인 스쿨에 필요한데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수업 참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에서의 불평등 문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SDG의 복수의 목표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구직을 하고 있는데 실업률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19가 새로운 형태의 전쟁으로서 평화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했던 멘토링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 멘토링 서비스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정부 정책 때문에, 방역 정책 때문에 오프라인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10대들 같은 경우는 소셜미디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면은 줌 같은 것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한 필요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어린이들이, 아동이 이 수업 자료에 집중하게끔 하는 것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온라인 수업 형태로 하게 되면은 오프라인보다 대면으로 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온라인상으로는 어린이들이 이 수업 자료에 더 집중하게 하는 게 어려웠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재미있는 자료를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영어를 가르치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온라인상으로 할지라도 영어를 배우는데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온라인 환경에 맞춰서 온라인 교재를 만드는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훌륭한 팀께 우리 발표 잘해주신 데 대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아침에 결승 최종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AB 한반도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프린티드 미디어, 그 다음에 퍼블릭 데클러레이션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SAA에 대한 최종 인터뷰, 그 다음에 오디오 비주얼 아트에 대한 최종 인터뷰를 오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종 인터뷰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학습 기회이기도 합니다. 스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평창 유스피스 암바사더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3년 전에 이제 사실 전 세계에 많은 참가팀이 있었죠. 북한에서도 유스 참가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스피스 관련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우리가 그때는 얼굴을 마주대고 만나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스 피스 챌린지는 사실 2018년도 올림픽의 그 평화 정신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유스 챌린지 참가자분들이 운동 선수는 아니지만은 동일한 평화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오전 세션을 마치고 한국 시간으로 이따가 오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모든 참가자분들과 그리고 참석자분들 또 통역해주신 통역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